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뉴욕에서 이제 워싱턴 DC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인터뷰한 분은 구글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시고 퇴사한 다음에 창업을 했다가 다시 구글에 재입사했다가 또 한 번 퇴사하고 뉴욕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다가 이제 뉴욕에서 스타트업을 마친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예대를 졸업하시고 구글로 입사를 했던 과정과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실리콘밸리가 잘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 좋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기범님 우선 가장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요. 대부분의 커리어를 미국에서 빅테크나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커리어 패스를 한번 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 하는 걸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혼자서 독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컴퓨터공학과로 이제 진학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 커리어 패스를 그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회사나 아니면 학교들이나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이제 미국에 좋은 회사들이나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갈 거면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복수학위 제도라고 3, 4학년을 미국 동부에 있는 주립대에서 하게 되면은 학위가 양쪽에서 나오는 그런 제도가 저희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3, 4학년 때 미국 동부 주립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했죠. 그 다음에는 뉴욕에서 수학 석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 구글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쭉 다년간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같이 스타트업을 해보자는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나와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CTO 역할을 했고요. 이제 회사는 잘 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나와서 이제 제 두 번째 스타트업을 한국에서 좀 준비 중입니다. 이게 스타트업이라고만 표현하면 사람들이 근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또 진짜 잘 된 건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사람들에게 그 스타트업이 잘 됐다는 좀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숫자라고 하면은 일단 뭐 초기 투자도 되게 잘 받았고 수십억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뉴욕에서 지금 한 10명 남짓 정도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거의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수익 상승률도 되게 많이 가팔랐고요. 이제 앞으로 이번 연도 다음 연도 이제 그로스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던 건 기범님이 구글을 2번이나 퇴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도 한번 또 풀어주실 수 있나요? 재입사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사회적인 그쪽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한국이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네. 이제 구글 같은 회사도 평균 근속연수가 2년이 채 안 돼요. 한국에서 들으면은 좀 놀랄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 정서로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이랑은 달리 빅테크든 스타트업이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는 실리콘밸리에서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다는 게 다른 빅테크도 많이 가고요.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뭐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타트업에 이제 조인을 하기도 하고,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잘된 케이스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개인적으로도 막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뭐 메타로 이직을 해서 뭐 연봉이 두세 배로 뛰었다는 뭐 그런 스토리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데 뭐 몇 년 뒤에 보니까 뭐 몇천억 원대로 엑시트를 했다던가, 이런 케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정말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기회를 많이 찾아서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재입사도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재입사할 때는 들어오고 싶으면 그냥 언제든지 다시 들어오라고 했었고요. 그냥 뭐 면접이나 이런 거 없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급이나 연봉을 좀 조정하고 싶으면은 면접을 다시 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럼 다시 보겠다고 해서 다시 봐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직이나 뭐 재입사나 이런 거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도 되게 많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속연수가 짧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사에서 자르는 게 근속연수랑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게 훨씬 많죠. 네. 근속연수가 짧은 것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2013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는 코로나 전이었기도 하고 AI 붐 이전에 해고나 그런 게 거의 없던 시기였어요, 사실. 근데 그때도 근속연수가 그렇게 짧았던 거죠. 퇴사하는 게 무섭진 않으셨나요, 당신? 그러니까 퇴사하는 것 자체는 무섭지는 않은 게, 뭐 돌아오려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데도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무섭지는 않은데,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는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퇴사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인디게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퇴사를 한 번 했었었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다시 조인을 했다가 이제 두 번째 퇴사는 이제 금융 스타트업을 같이 하자는 분이 계셔서 이제 같이 이제 나오게 됐죠. 이제 뭐 이건 되게 개인적인 거긴 한데 그 저랑 같이 이제 스타트업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던 그 CEO 분이 태어나서 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네. 똑똑하시고. 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할 거면은 이런 분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력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같이 해보니까 그런 면으로는 너무 맞아가지고 후회는 전혀 없었고요. 예. 힘들긴 했지만 당연히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다듯이. 그래서 아무튼 저는 후회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기범님은 그 베이스 샐러리를 엄청나게 받는 것보다도 해보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더 큰 동기부여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나게 도전적인 성향이라고 하면은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기준으로는 워낙 거기도 도전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범님이 느낀 이 사람은 진짜 도전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느낀 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나가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꾸준히 잘 된 사람이죠. 예, 그래서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는 제가 첫 케이스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크롬팀에 처음에 조인을 하자마자 이제 거기 계신 시니어분이 프로덕트 매니저 디렉터랑 같이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몇 년 뒤에 확인해보니까 뭐 몇천억 뭐 엑시트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창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 굉장히 궁금증인데 그럼 기범님 잘 안 된 케이스도 본 적은 있으세요? 잘 안 된 케이스가 더 많은데 이게 잘 안 됐다고 하기에는 사실 스타트업은 잘 안 되는 게 디폴트잖아요. 훨씬 그죠?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다시 뭐 빅테크로 다시 오든지 아니면 그게 또 경험이 돼서 또 더 좋게 커리어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실패라고는 하지만은 뭐 그 사람 당연히 뼈 아프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나 개인으로 봤을 때나 산업적으로 봤을 때나 그게 실패라고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성공과 실패의 경계를 결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것도 분명 있으니까 단편적으로 딱 나누긴 어렵다는 거. 그죠. 네. 그리고 얼마든지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다음에도 너무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고. 여기서 또 살짝 궁금한 게 기범님이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또 뉴욕에도 계셨는데 그러면서 좀 느낀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큰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거를 좀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본 주제인데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많이 꼽는 이유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재가 많이 모인다. 아니면은 뭐 자본이 많이 모인다. 뭐 아니면 문화가 좋다. 이런 세 가지를 많이 꼽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겪어봤을 때는 그 세 가지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깝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씩 뜯어보자면은 이제 인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은 인재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인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보다 외부에서 유입이 더 많이 되는데 구글만 보더라도 인도인과 중국인을 합치면 아마 거의 반이나 반이 넘을 거예요. 반이 넘을 거고 실리콘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좋은 학교들도 실리콘밸리에 뭐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나 버클리나 뭐 좋은 학교들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좋은 공대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재들이 모이는 거는 그만큼 그 실리콘밸리가 다른 곳에 대비해서 대우가 좋기 때문이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연봉을 많이 주고 아니 그만큼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회가 많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재가 많아서 잘 된다기보다는 인재를 모을 만한 자본이 있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자본을 근데 그럼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본의 경우에는 사금융시장에 계셔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계셔보지 않은 분들도 이제 다 공감을 하실 내용인데 사금융시장만큼 퍼포먼스에 냉정한 시장이 없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수익을 다른 곳들보다 내지 못한다고 했으면은 이렇게 많은 자본이 애초부터 들어오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많아서 실리콘밸리가 굴러간다기보다는 초기 실리콘밸리의 뭐 인텔이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잘 됐기 때문에 투자가 더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메타나 이런 수속 기업들이 더 잘 되게 되면서 자본들이 더 들어온 거지 그런 성공들이 자본을 부른 거지 자본이 성공을 불렀다고 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네. 전후 관계가 좀 반대로 되는 거죠. 네. 그게 뭐 당연히 뭐 인과관계가 뭐 반드시 A가 반드시 B를 일으키고 B가 A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서로 상호작용이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영향과 선행작용은
기업들의 성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업들이 왜 성공을 했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실리콘밸리 문화도 이제 많이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도 그렇고. 네. 그런데 제가 있어봤는데 실리콘밸리 문화라고 하면은 되게 애매한 게 실리콘밸리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들어서 안에서 보면은 문화가 되게 다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은 구글과 애플 문화가 되게 많이 다릅니다. 구글은 되게 수평적이고 이제 애플은 되게 수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옆 팀에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메타하고 구글 문화도 또 달라요. 메타는 이제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런칭을 하고 런칭하면서 뭔가 좀 실수가 있더라도 그런 걸 용인하는 이런 분위기고 그런데 구글은 그거보다는 되게 보수적이긴 하죠. 또 다른 뭐 예로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는 되게 이제 회사를 스포츠팀 같이 운영하는 그런 걸로도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 보면은 회사마다 문화가 다 달라서 실리콘밸리가 문화 때문에 잘 됐다고 하면은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문화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교류를 하면서 네. 좀 그 부분은 그래도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많이 좀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요. 이제 실리콘밸리 전체를 놓고 예를 들어서 한국이랑 차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얘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제 노동 문화라고 하면은 가장 공통적인 거는 노동 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노동 법을 네.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죠. 그래서 기업이 해고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가 있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 아무래도 시간당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야근 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구글이나 뭐 다른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시간 트래킹을 전혀 안 해요. 누가 언제 출근했고 뭐 언제 퇴근했는지 신경 안 쓰는 회사들도 되게 많고 철저히 이제 성과 기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더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고용과 해고의 자유로움인데 이거를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용과 해고의 자유로움은 예를 들자면은 뭐 기업이 뭐 잘 될 때는 고용을 많이 했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됐을 시에 사람을 이제 좀 해고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거에서 유연성을 가져가는 이런 제도라고 이제 많이 인식이 돼서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때도 이런 방향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있어 보니까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부차적인 효과 같고 더 큰 효과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구글에 처음에 갔을 때 살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일하는 시간 자체는 막 엄청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뭐 10시 정도에 와가지고 저녁 5시, 6시면은 그때부터 벌써 되게 한산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말이나 저녁도 가족들이랑 잘 보내고 그런데 그 일하는 시간만큼은 진짜 무서울 정도로 집중을 해서 해요. 옆에서 보면 살짝 섬뜩할 정도로 진짜 완전 집중을 해서 하는데 네. 제가 처음에 가서 그래서 좀 적응이 살짝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회사 문화가 어떻게 장착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암암리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 있는 이유는 회사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함이고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함인데 회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면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생각은 하진 않더라도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로 조성이 돼 있으니까 항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시기에는 해고가 막 크게 일어나는 시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가 그런 제도나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한국에서 되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OECD 노동 생산성을 보면은 한국이 거의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평균보다도 한 30% 정도가 노동 생산성이 낮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런 한국의 어떤 노동 문화 때문에 발생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좀 안타깝고 이게 기업에도 안 좋지만 개인에게도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뭐 저녁 있는 삶 다들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 생산성이 낮고 이제 또 뭐 제도도 뭐 야근하면 야근수당 더 주고 뭐 주말에 일하면 주말수당 더 주고 하니까 뭐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도 그냥 별로 하는 일 없는데도 회사에 남아 있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기업에도 안 좋고 이제 노동자한테도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저는. 네. 너무 유연해지면 또 지금보다 이제 노동자들이 불안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또 너무 경직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이
역사적으로 이제 압축 산업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부작용이 그 당시에 되게 컸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가치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되게 바람직한 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업종이 달라지고 이제 사회가 달라지면은 어느 정도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인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했을 때 되게 누가 보면 업주한테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범님이 보기에는 그게 업주나 노동자나 나라 전체적으로 보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도 구글 같은 회사도 잘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갈아넣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다들 저녁과 주말 가족이랑 잘 보내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생산성이 간다고 하면은 그게 뭐 제도에 따라서 뭐 기업이 뭐 그거를 더 가져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얼마나 제도나 법률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더 다 같이 누리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그 수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너무 낮은 생산성을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올리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기범님이 느끼시기에 되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럼 기범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실리콘밸리만의 특이한 점 특별히 실리콘밸리가 잘 됐다고 느낀 이유도 있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은 저는 시장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비유를 들어보자면은 한국에서 이커머스를 하면은 쿠팡이 되고요. 네. 미국에서 이커머스를 하면 아마존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라이딩 서비스를 하면은 이제 카카오 택시가 되는 거고 미국에서 라이딩 서비스를 해서 성공을 하면 우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한번 1인자가 되면은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그 산업적인 패턴이 있어요. 이제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업이 성공을 했을 때 미국에서 성공을 한 거랑 한국에서 성공을 한 거랑 거의 한 10배 차이가 나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업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있었을 때는 이제 10배를 더 버니까 거기서 이제 선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0배를 더 버니까 보상도 10배를 더 줄 수가 있는 거고 투자 수익도 그만큼 더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만큼 자본도 더 모이게 되는 거고 인재도 더 모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몸값 차이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배에서 5배 더 잘하느냐라고 하면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본 시장도 거기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모이는데 수익도 많이 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이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되게 제가 중국 상해에서 들었던 얘기랑 비슷한 게 상해에서도 결국 상해 시장의 1%를 먹는 게 한국 시장 100% 먹는 것보다 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도 굉장히 좋은 예시인데 중국이 이제 IT 강국으로 이제 되게 떠올랐잖아요. 이제 미국 다음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텐센트, 뭐 틱톡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되게 많은데 중국이 뜬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봐요, 저는. 예. 중국이 무슨 뭐 교육 체계가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나서 했냐 이거 아니거든요. 중국도 다 주입식이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거든요. 네. 그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번 IT 기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중국 시장을 이제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그만큼 자본이 들어오고 그만큼 엔지니어 월급도 많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되게 안타까운 게 어쩔 수 없이 내주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IT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되려면은 국내 기업들이 이제 더 큰 시장으로 많이 진출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 업계들도 굉장히 외국에 설치된 것도 되게 많고 게임 업계들에서 연봉도 괜찮게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어떻게 보면 삼양라면도 불닭이 이렇게까지 세계로 뻗어나갈지 몰랐던 그렇죠. 거고 예, 예. 그리고 올리브영도 이렇게 지금 미국에 계속 지사 세울 줄도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는 건데 굳이 내륙 시장을 다 먹고 외국을 가기보다는 뭐 하나 해소 잘 됐으면 외국에도 한번 가서 도전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더 어떻게 보면 그 선순환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하고 차이가 뭐 시장이 뭐 10배, 20배 차이가 나니까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만큼 당연히 더 힘들겠죠.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그만큼 성공했을 때의 기업도 그렇지만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전 되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소프트웨어는 굳이 또 외국에 자리를 잡지 않더라도 해볼 수 있는 도전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저는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분들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범님이 그렇게 구글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뉴욕의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최고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랑 많이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같이 일하면서 느낀 이 최고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네, 물론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는데 제가 이제 한국 엔지니어 분들하고도 좀 일을 해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동기가 나는 이거를 너무 재밌어서 해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즐거움, 일에 대한 즐거움. 근데 한국은 제가 엔지니어를 만나봤을 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개인의 성장,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엔지니어가 될까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커리어를 고민하는 학생들의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저는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동기부여가 미국에서는 정말 내가 좋아서 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처음에는 커리어 초반에는 그런 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정말 더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엄청나게 강력한 내적 동기가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를 보면서.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또 떠오르는데 네. 이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되게 미디어에서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뉴욕에 있는 월가 사람들을 보면 나의 동기 그런 것보다도 돈, 욕망, 신분 뭐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훨씬 커 보인다는 느낌도 있는데 기범님은 좀 그런 거에서의 괴리는 없으셨어요? 저는 금융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느껴주지 못했고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리콘밸리의 문화였던 것 같고 이제 금융 쪽에서는 저도 이제 뉴욕에서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죠. 저희 이제 CEO 분들도 이제 금융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쪽으로 이제 금전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사람들 되게 집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다가 안 맞아서 떠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고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도 되게 많은 곳이 월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제 이건 역시 시장 규모의 차이라고 느껴지는 게 미국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또 좋아하고 호기심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시장 자체가 니치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니치한 시장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랑 이제 큰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랑 타겟하는 그 제품들이 다를 텐데 개인이 니시한 걸 타겟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떠오르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그 알람 앱을 만든 네네네. 회사가 있거든요. 그 알람이라고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그 회사는 알람 앱을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람 앱이 한국에서 했으면은 알람 앱 가지고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 1등을 하니까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예시도 좀 생각이 나네요. 예. 블라인드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기범님이 지금 대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이런 학생들을 좀 만날 수 있다면 그런 학생들에게도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세요?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막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거나 더 좋은 이제 직장을 얻고 싶으면은 서울이나 경기도로 오잖아요. 그런 거든 다들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이 나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서울 가는 거는 싫어. 그래서 나는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사실. 근데 당연히 이제 문화적 장벽이나 언어적 장벽은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외국 진출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비슷한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다친 사고인지 한국에서만 생활하겠다는 생각이 그 커리어적인 기회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겪어본 사람으로서 인생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서 대부분의 업종, IT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해외에 갔을 때 더 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포인트에서 저는 사실 또 궁금한 게 네. 제가 요즘 한국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댓글들 같은 걸 보면 계층 이동, 어떤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걸 이루는 데 있어서 사회적 구조가 얼마나 잘 돼 있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노력도 분명히 그런 구조를 넘어서서 어떤 계층 변화를 만들거나 부를 얻거나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깡그리 무시가 되고
너는 금수저냐 아니면 흙수저냐에 대한 중점이 더 되고 결국 어떤 부모 아래서 태어났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지론이 좀 많이 퍼지고 이제 충분히 그게 현실적인 말이다라고 좀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범님은 이런 문장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은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겪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무슨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제가 대부분의 이제 회사 커리어는 이제 구글에서 보냈는데 구글에서도 물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처음 들어본 학교에서 온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고 심지어는 대학교 안 나오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배경과 퍼포먼스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그리고 또 더 객관적으로 말을 해보자면은 구글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채용을 했고 어떤 면접 프로세스를 거쳤을 때 그 사람이 1년 뒤, 몇 년 뒤에 성과를 얼마나 내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오랫동안 트래킹하고 쌓은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글 같은 회사들이 탑스쿨에서만 뽑지를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학교에서 뽑고 심지어 학점도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경우에는 학점과 실제 들어와서 일 퍼포먼스에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연구까지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 주어진 거나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가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회사에서 연구 결과로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 제가 겪은 사회는 본인의 능력만큼 대우를 해주는 사회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이런 도전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있을 수 있는데 막상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을 때 이런 비자 문제로 좀 포기를 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한국인으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요즘은 더 그 비자 문제가 더 얻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도전은 해보고 싶지만 이 신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랬고. 물론 그래서 가장 정석적인 루트라고 하면은 미국으로 이제 석사나 뭐 대학원 유학을 와가지고 졸업을 하면은 H-1B라는 취업 비자 없이도 OPT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2, 3년간 기업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정석적인 루트이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뉴욕에 있는 회사에서도 그런 학생들도 많이 뽑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다가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OPT를 쓰면서 저희가 취업 비자를 이제 OPT를 쓰는 동안 지원을 하고요. 이게 가장 정석적인 루트이기는 한데 이것조차도 이제 미국에 또 학비가 싸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저는 캐나다를 되게 많이 추천을 해요. 캐나다에도 좋은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알만한 빅테크들 거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워킹 비자가 되게 쉬워요. 워킹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바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구글에서 입사를 했는데 비자 문제로 미국에 남아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캐나다 지사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그런 캐나다나 이런 그 빅테크나 아니면 그런 데서 일을 하게 되면은 1년 정도 일을 하면은 또 미국으로 또 L1 비자라고 같은 회사인데 그 해외에 지사가 있는 곳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이제 본사나 이제 미국 본토에 있는 오피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L1 비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캡이 또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첨이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로 1년 일하고 다시 막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나다를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순수한 호기심인데 기범님은 어떻게 보면 커리어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이미 이룬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확실히 인생이 여유로워지시나요? 네, 여유로워집니다. 근데 여유로워진다는 게 보통 인생이 여유롭다고 하면 금전적인 게 일단 보통 첫 번째로 떠오르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에 갔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팀에 갔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도 리딩을 해봤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해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를 안 해서 아쉬운 게 없어요 전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고민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기보다 그런 게 만약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다른 거를 하면서도 이런 걸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미련이 남았을 것 같거든요.
어디를 가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떤 직책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해소가 되니까 다른 거를 내가 뭘 하자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미련이나 그런 것 없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진짜로 자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고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 근데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행복해요. 예. 이제는 그럼 고민이 없으신가요? 없지는 않죠. 근데 그런 고민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까 이런 고민인데 되게 행복한 고민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걸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잘할까. 근데 미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진짜 순수한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